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신흥국 주식 파트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오래 늦게 기다리- 모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늦은 네. 시간까지 이 오래 시간에 회사 기다리셨습니다. 자주 가서 괜찮습니다. 네. 저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네. 우리 그 파트장님이 제가 20년 일해 보면서 만난 미친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에요. 오늘 말씀이 계속 과격해 가시. 아니 진짜 미친 애널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나는 밤낮도 없고 저는 저만 세상에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저분은 잠은 자나 할 정도로 아니요 뭐 그렇죠. 와 끝도 없이 정보가 올라와요. 그 텔레그램 방에 보면 네. 시간이고 뭐 휴일이고 뭐 이런 게 없어.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데 왜 그렇게 그 중국을 업데이트를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장님이 혹시 뭐 개인 매매하냐고 실시간으로 저렇게 올리는 거 그러니까. 뭔가 차트를 보거나 그렇지. 그때 올리니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희는 이제 당연히 안 하고 네, 못하게 돼 있잖아요. 못 하고 저희는 절대 안 하고요. 근데 뭐 그냥 중국에 대해서 잡다하게 이제 많이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텔레그램으로 소통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팬데믹 이후에 바뀐 어떤 제 불안감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닌가. 네. 이제 아무래도 대면 PT가 주니까 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네. 네. 그럼 대면 PT가 늘게 되면 이제 글이 좀 덜 올라오겠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뭐 화장실 가서도 올리고 아이고. 애기 재우면서도 올리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성실의 아이콘. 네, 맞습니다. 네, 실력이 출중하신 김경환 파트장님께서 진짜 네. 쉬지 않고 올려주시는 텔레그램 네. 찾아보시면 아마 이 시청자분들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 네. 이틀 안 보면 한 60개 정도 올라와요. 텔레그램에서 한 번 이틀 안 봤더니 60개 올라오더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한창 내년 전망 하시느라 다들 네. 바쁘신데요. 또 부지런하게 2022년 중국 전망 벌써 올리셔서 네. 오늘 저희가 게시판에도 자료가 올라와 있고요. 네. 네, 중국 전망 내년에 또 올해 굉장히 또 하반기로 오면 올수록 계속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엔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저야 이제 뭐 그 중국에 대해서 뭐 비중 축소 의견까지는 드리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내년에 이제 중국 얘기는 아마 제가 다음 기회가 된다면 이제 중국 그 종목 얘기도 좀 드리기로 하고 네. 오늘은 국내 입장에서 좀 보실 수 있는 중국에 대한 부분들 앞에서 이제 오건영 부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인플레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이번 전망을 인플레하고 중국발 악재성 정책하고 경기가 연착륙한다. 내년 1분기 혹은 좀 길어지면 2분기까지 연착륙한다고 보고 있고 중국이 지금 생산자 물가가 올랐지 사실 소비자 물가가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중국은 세계 공장이고 원자재의 절반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최근의 석탄 가격 폭락이나 이런 상품 가격들이 결국에는 공급이나 수요 쪽의 스토리가 좀 바뀌어서 생긴 문제니까 후행해서 지금 생기는 글로벌 상황들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이 이제 먼저 올랐다가 네. 이제 빨리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1분기 전에 이 중국발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나 이런 것들은 연착륙한다는 게 제 시각이고요. 중국이 올해 이제 거의 부양이라고 말하기도 좀 뭐할 정도로 재정, 통화, 산업 규제를 거의 뭐 제가 중국 본 이래 한 13, 14년 본 이래 처음으로 모든 걸 규제했던 타이트했던 해라서 네. 내년에 중국에 내세울 수 있는 차트라면 모든 게 지금 바닥에서 정책 관련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상저하고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드디어 그러면은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국이 일종의 전 세계 경제에 있어서 선행 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이제 공급망 문제였고 네. 공급이 제일 먼저 좋아진 게 아시아의 뭐 우리나라나 중국이잖아요. 그쵸. 방역을 제일 잘했고 네. 중국의 상반기에 이 전력 사용이 너무 많아서 네. 전력 공급이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본 입장이니까 네. 그 정도로 중국의 공장이 근 10년 만에 제일 많이 돌아갔죠. 그래서 네. 돌아간 다음에 정점을 지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의 수요 그리고 중국 쪽의 어떤 공급 차질을 야기한 어떤 석탄이나 네. 강제적인 셧다운 이런 것들도 저는 10월이 이제 9월이 정점이었다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저는 이번에 생산자 물가들이 다른 나라들의 코어 CPI에 한 3개월, 4개월 선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아직 그 꺾인 게 확인된 건 아닌데 10월 달에 나온 상품 가격이나 이런 걸 볼 때는 9월이 중국 생산자 물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기저효과라는 거가 없어지면서 떨어지는 상반기 제외하고라도 10월부터 이제 점차 떨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은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나오는 지표들 나중에 확인하면서 떨어지면 네.
그 글로벌 공급 적체라든가 물류 적체도 일부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시간을 일정 시간 시차를 두고 네. 중국이 이제 꺾였으니까 그렇게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는 네.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텔레그램에 맨날 올리는 중국의 상품 선물 가격을 올리거든요. 네, 매일 제가 올리시죠. 무슨 원자재 담당자처럼. 근데 네. 중국의 연료탄이 여러 가지 시사하거든요. 최근에 네. 이제 전력난도 있었고 상품 가격에 이제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에서는 그게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네. 개가 떨어지고 철강이 떨어지고 비철이 떨어진다는 건 중국이 인플레를 이번에 수출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공급을 중국만은 의지를 하는 글로벌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공급이 가격이 내려가면 당연히 이제 받아들인 쪽에서도 내려가는 쪽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급 야. 사이드는 기여를 할 걸로 보죠.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10년간, 20년간 WTO 그렇죠. 체제 이후 20년간 디플레를 수출하던 나라가 네. 갑자기 1년간 인플레를 수출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 우리 방금 내내 1시간 동안 인플레 얘기했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테이퍼링이 빨리 온다. 순서 오늘 잘 맞네. 오건영 부부장님 나오시고 딱 나왔는데 그 인플레이션이 어디서 나왔냐면 중국에서 나왔을 확률이 제일 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죠. 뭐 저희가 중국 입장으로 보는데 네. 이번 사이클은 확실히 중국이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어. 중국의 물론 이제 글로벌리 이제 뭐 이제 최근에 적체 현상 이런 것들이야 선진국에서 어떻게 풀리는지가 좀 이제 각자 이슈가 있고 유가도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엔 거의 50% 정도는 중국이 기여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야. 최근에 중국의 연료탄 가격이랑 BDI 가격이 비슷하게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 네. 중국의 수요가 부러지든 사실은 공급 문제가 풀리든 중국 쪽의 실마리는 전 보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 면을 세워줄 게 중국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한숨 돌리면서 좀 볼 수 있을지. 네, 오늘 자료 준비해 오셔가지고요. 준비해 오신 자료 좀 네. 같이 보면서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뒤에 공급 얘기 좀 드릴 거고 네. 일단은 내년에 중국 쪽 매크로가 그래도 중요하니까 그럼 매크로 보려면 정책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가져온 그림 지금 화면 띄워주시면 그림은 중국의 이제 재정 정책의 어떤 프록시라고 할 수 있는 채권 발행 증가율이 이제 그 지지부진하게 떨어진 모습이고요. 네. 사회응자총회로 중국의 유동성 지표 중에 제일 종합적으로 중국 매니저들이 제일 많이 보는 지표 중에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데이터가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증가율이 떨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중국 정부는 이제 정책을 볼 때 올해 들어서도 거시 정책 쪽의 재정하고 통화를 다른 나라들 돈 뿌리고 파티할 때 사실 얘네들은 그 허리줄을 좀 졸라 맸다고 그쵸.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상당히 내년에 좀 여유가 있고 신흥국에서는 긴축 부담이 제일 작다는 게 중국의 메리트입니다. 그게 중국 증시뿐만이 아니고 내년에 이제 안 썼던 정책을 좀 쓸 수 있다는 게 내년 정책 쪽에서 제가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재정 정책을 볼 때 신불자라고 제가 표현하는 지방 정부 때문에 지방 정부에게는 지방 특수채라는 한도를 매년 부여하고 있고요. 그 보시는 이 그림은 발행을 해주는 이 진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매년 한도의 진도율은 당연히 11월, 12월쯤에 한도가 100% 정도 다 발행이 돼야 되는데 네. 올해 사실은 제가 보는 점선 직전에 60에서 70%밖에 10월달 기준으로 안 나온 상태니까 네. 중국은 상반기에 거의 재정 정책 안 썼습니다. 네. 사실 작년에 잠깐 한 7, 8개월 쓴 다음에 올해는 상저하고라고 하기도 무한할 정도로 3분기까지 쭉 다 밀어놓은 상태였고요. 최근 들어서 2달 동안 인민은행이 돈 풀면서 채권 발행하고 있죠. 이걸 어디다 쓰냐면 중국의 뭐 신형 인프라나 각종 이런 인프라 관련돼서 지방정부 돈이 없기 때문에 체크카드 한도를 받아서 쓰는 지표입니다. 재정 정책은 내년에 어떻게 갈 것 같냐면요. 올해는 상반기에 거의 안 쓰고 이제 겨울 거의 가을 다 와서 썼기 때문에 리커창 총리가 지난 10월달에 얘기를 한 게 내년은 땡겨서 쓸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같은 한도가 있더라도 상반기 집중 발행이라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재정 정책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 움직일 거고요. 중국이 최근에 움직이는 주식을 보면은 이제 에너지 소재 가격이 이제 최근에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그쪽 후방 쪽 소재나 이런 것보다 산업재라든지 건설, 건축, 인프라, 또 충전 설비, 각종 이제 투자 관련된 것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 정책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통화 정책은 아마도 내년 1분기 정도부터 이제 1분기 원래 대출을 푸는 시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목마름이 1분기부터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이제 중국의 산업 규제, 뭐 반독점, 공동 부유, 뭐 저희가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내년에 중국이 규제가 이렇게 180도로 전환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각종 규제들은 이제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올해는 펜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틀을 잡아놓고 내년에 이제 일단 지켜보는 모니터링 구간일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몰랐던 중국 정부의 행동 자체가 세팅될 때 제일 무서워하는 거니까 그쵸. 내년에는 이제 그런 충격과 공포는 좀 덜하지 않을까. 네. 뒤에 물론 세금 이슈가 좀 있긴 한데 네. 저는 이제 올해는 할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전체적인 그 기업들의 심리, 특히나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뭐냐면 소비자 기대지수, 그러니까 소비 심리 쪽에서 고용하고요, 네. 서비스업 심리인 PMI 지수 그리고 경계선행 지수 안에도 각종 소득 기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가파르게 괴멸식으로 최근 한 3분기부터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중국의 내수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를 봐도 애널리스트도 사람이고 네. 네. 기업들도 투자하는 어떤 욕구라는 게 계속 관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도 지금 공포스럽게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네. 뒤로 다 미루거나 소비가 부진한 상태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최근에 나온 4.9% 성장률은 계속 이렇게 지켜볼 수는 없는 성장률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양을 안 하더라도 5%라는 건 약속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까지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계속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그 어떤 통화 재정 말고 산업 규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내년에 일단은 휴지기에 좀 들어간다. 그러면 내수업종 추정치나 전체적인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이나 지표들은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게 내년에 상반기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빅테크와 건설주 등의 쬐었던 그 쬐임이 내년부터는 더 이상 쬐어질 건 없다. 일단은 올해 입법을 하고 네. 어느 정도 이제 규제 틀을 마련을 하고 심지어 지난주에 오늘도 이제 중국 빅테크가 많이 빠진 이유가 이제 네. 등급제 도입해가지고 그렇죠. 초대형 애들은 초대형에 맞게 슈퍼 규제를 해줄게 네. 뭐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네. 실제로는 규격을 나눠서 이제는 세팅이 마무리되는 걸로 봐요. 저는 중국 스타일 봤을 때는. 네. 그리고 11월에 이제 사실상 마지막 당대회가 있고 내년에는 부양을 하진 않겠지만 네. 이 산업들 그냥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벌금이 나오고 이제 과징금이 나올 때가 오히려 그 악재 끄실 가능성이 네.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업 규제는 안 한다라기보다 휴지기로 보시는 게 좀 타당하지 네.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전망에 사실 그림이 참 많아서 내일도 제가 알기로는 좀 나올 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일단 네. 지표 몇 가지 보여드리면 석탄 가격입니다. 연료탄 선물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지금 괴멸식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네. 네. 연료탄 가격이 지난 10월 19일 고점 톤당 한 2,000위안까지 갔습니다. 실제 선물 가격은. 네. 그래서 2,000위안에서 반토막보다 더 나서 900위안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이번 전력난의 이제 유발 요인이 석탄이었는데 석탄 공급 늘리라고 했는데 이게 즉각 안 늘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장에 완전히 개입했습니다. 완전히 개입해서 이제는 그 시장 가격 자체를 모니터링하고 투기 세력들은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해 굉장히 세게 지금 그런 상태라서 가격이 제 생각에는 쉽게 못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가격이 이제 급락을 했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 의도치 않게 생긴 전력 대란이나 가동 중단 이슈였기 때문에 대표적인 선행 지표가 꺾였다는 게 앞으로의 이제 가동이 좀 재개가 되거나 혹은 전력난이 당연히 지금 피크를 지나고 있다는 신호로 보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하단의 그림은 뭐냐면 최근에 뭐 제가 아까 질문지 보니까 요소수 뭐 대란도 있고 뭐 네. 지금 뭐 마그네슘 대란도 최근에 있었고 뭐 각종 중국이 공급만 줄이면 난리가 나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네. 중국이 9월 달에 가동을 중단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쓴다고 해서 화학이나 철강, 뭐 심지어 조선소도 꺼버렸죠. 그 가동률을 저희가 주간마다 보는 게 있는데 보시는 하단의 그림은 10월 달 들어서 가장 중국 정부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쉬운 에너지 소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철강이나 타이어, 화학 이런 기업들이 제일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국경절 직후에 뭐 기존 추세 대비 한 60에서 75%까지 떨어졌다가 저희가 이제 3주차, 4주차 모니터링을 해보면 추세 대비 한 84%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9월 달에 우려했던 가동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이제 조금씩 돌아가고 있고 화학이나 철강이 이 정도 가동률이 올라온다는 거는 우리가 뭐 반도체나 중국 쪽 자동차 같은 경우가 수요는 문제 있을 수 있지만 네. 공급 문제는 지금 피크를 지나고 있다 네.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로 석탄 가격이 이렇게 빠지니까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그 요소수 가격이나 이런 것들 선물을 보면은 이미 한 30% 빠졌거든요. 네. 수출 제한도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내에서 지금 마그네슘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 우리나라 난리가 나는 것들은 지금 저희가 보는 게 가장 정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결국에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수출 제한을 풀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동 중단의 쇼크는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헝다 얘기는 제가 안 드리고요. 헝다 네. 얘기 드리려는 건 아니고 부동산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단기적으로 이제 저희 전망을 하려면 내년에 상반기에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이제 부동산 경기거든요. 근데 이제 네. 부동산의 경우는 보시는 그림이 중국 은행권에서 디벨로퍼라는 이제 건설사나 이쪽 시행사 쪽에 나가는 대출과 주담대인 개인 대상으로 모기지 나가는 거 보여드리는 건데 살벌하게 4년 동안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구간이 2017년 고점 이후에 회색선인 모기지가 이렇게 4년째 빠졌고요. 네. 시진핑 한마디 때문이죠. 방주불초라고 그래서 집은 투기하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한 이후에 16년에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모기지가 이제 이렇게 빠진 거고요. 디벨로퍼는 2018년부터 고점을 찍고 한 3년 가까이 빠졌고 증가율이 빠진 거죠? 네, 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다 대출 증가율입니다. 네, 증가율이. 그래서 네. 공급자나 수요자 대상으로 이렇게 다 규제를 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 올라가야라고 말씀드리면 그건 좀 근거 부족하고 네. 10월 들어서 이미 중국 정부가 창구 지도를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수요 규제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 너희들 알아서 메시지를 그러니까 중국은 중앙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서 좀 풀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켜보면 되는 거고 공급자 규제 때문에 헝다가 저렇게 적골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긴 어렵지만 공급자 규제도 오늘도 이제 인민은행이 주관으로 있는 금융15라는 관영 언론에서 대출은 이제 순조롭게 좀 완화되고 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중국 부동산 업황도 1분기 정도면 지금 현재 거래 무슨 대출 신규 착공 가격조차도 지금 빠지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면 중국 부동산 얘기는 조금 수면 밑으로 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질문 하나 안 드리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부동산이 그러면은 저렇게 빠졌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 대출 조금 늘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보유세 같은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보유세나 이런 것들은 시차가 상당히 걸릴 것이고 그러면 저 정도의 상황에서 센 반등까지 나오기 어려우니 그럼 지방 정부에 빠진 그 재정은 어디서 어떻게 메꿀 것이냐? 그러면 경기가 계속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도 해석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 관련해서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중국의 소위 말해 나쁜 대출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하고 일부 이런 지방 정부 대출들을 줄이고 있거든요. 나쁜 대출을 줄이는 큰 기조는 안 바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 정부는 항상 딸리고 체크카드 한도가 채워질 때 다시 좀 살고 아까 보여드린 채권 발행이 좋아질 때 조금 숨통이 튀고 분양 시장이 좋아지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분양 시장은 저는 4분기가 저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양 시장이 조금씩 좋아지게 되면 일단은 캐시플로우가 좋아지는 게 지방 재정이죠. 그래서 지방 정부가 40% 정도 의존하기 때문에 저는 지방 정부가 과거처럼 부동산에서 돈 벌어서 인프라 신나게 짓고 이런 거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는 중국은 부동산 사이클이 아니라 전력이나 에너지 사이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주도주 못 되고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업황이 정말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했을 때 위험이라서 네. 예, 중국의 소위 말해 시멘트나 부동산 관련된 것들은 사실상 이제 좋아지길 바라기보다는 하단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성장률 5.0% 이상이 나올 수 있을 거냐는 의문들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아마도 여기서 규제 계속 한다면 당연히 더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규제에 대해서 이미 받치는 조치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5% 사수는 할 수 있을 걸로 보는 거죠. 내년에 올해보다는 전망할 그래도 때. 내년이 조금은 나아질 룸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률로 보면 올해가 뭐 8, 9%가 나올 거니까 네. 작년에 베이스 때문인 거고 2년 평균으로 보면 지금 5%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 내년에 5%한 초중반대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그걸 뉴노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계단 형태로 2019년 이후에 이제 포스트 팬데믹 형태로 5%대에서 안정만 되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중국은 성장률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경기가 제조업하고 부동산이 되게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멈추는 게 제일 먼저고 시장이 아마 4분기에 계속 나쁘다고 느끼실 거예요. 중국 네. 업황이. 하지만 1분기 정도면 구정 직후 정도면 바닥을 좀 잡을 수 있다는 게 중국 쪽의 중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중력이 받치는 게 중요한 상황이고 5%에선 받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걸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재고 조정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는데 보시는 이 막대 그래프들 조금 깨알같이 돼 있어서 좀 죄송한데 이게 중국 제조업의 업종별
재고의 비율 같은 겁니다. 재고 자산 비율인데 그러니까 재고를 얼마나 쌓고 있느냐를 저희가 재고 증가율도 볼 수 있고 재고 자산 비율도 보는데 초록색 막대 그래프는 이번 이제 팬데믹 직후 작년 6월 달이고요. 그리고 최근 9월 달 데이터를 제가 업데이트 해보니까 작년에는 제가 사실 자신 있게 작년 하반기 전망도 그랬고 올해 연간 전망 작년 연말에 할 때도 그렇고 중국은 생산자 물가 사이클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보시는 이런 각종 이제 제가 초록색 막대 그래프를 그때는 보면서 재고가 낮습니다. 네. 재고가 낮아서 지금 공급이 되게 타이트할 거고요. 설비 투자는 안 했고요. 그래서 중국이 좀만 이게 수요가 좋아지거나 상황이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돌아가면 가격이 오를 겁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이제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재고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의외로 중국이 재고 조정 압력이 처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중국이 연료탄 가격이 빠진 건 중국 정부 무식하게 한 것도 있지만 상품 가격들이 지금 철강인 이런 게 빠지는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수요가 이제 재고 조정에 돌입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1분기까지 재고 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상품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으로 그냥 인플레 압력이라는 거 이제 어불성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안 바뀌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규제도 조금 완화하고 휴직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꼭 보셔야 되는 큰 변화,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인식하셔야 될 것 첫 번째는 중국은 크게 무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게 뭐냐면 한국, 중국, 미국의 M2 통화량 증가율인데요. 중국이 예전에 그 2009년도에 리먼 사태 때는 29%나 통화량 증가율을 늘려서 어마어마한 부양을 했죠. 아시는 대로. 근데 이제 지금 9월달 기준으로 8.3%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대비해서 방향 자체가 이미 작년 11월부터 꺾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 공동부유 목표도 있고 에너지 전환 목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주 센 부양은 안 하는 시대라는 게 앞으로 2, 3년을 저는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쁜 제가 표현을 이제 쓰는데 나쁜 대출, 나쁜 에너지, 나쁜 생산이 없어질 겁니다. 그 얘기는 나쁜 대출 먼저 말씀드리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들어서 중국이 어디로 돈이 갔냐면 보시는 이 그림 역시 대출 증가율인데 중장기 대출이고요. 산업별 대출입니다. 보시면 위에 26%라고 되어 있는 게 제조업으로 간 겁니다. 네. 그 밑에 이제 바닥으로 떨어진 게 8%가 디벨로퍼 대상 부동산 대출이고요. 네. 서비스업 대출도 9%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전체 대출 증가율은 10%였기 때문에 제조업은 평균보다 2배를 더 대출이 나간 거죠. 이건 중국 정부가 의도한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생각은 은행으로 하여금 이미 조정을 하고 구조 조정을 했던 전통 제조업도 그렇고 신재생 분야도 그렇고 필요하면 이쪽으로 돈이 가게 하는 거고요. 더 이상 서비스업, 특히 플랫폼 경제나 서비스 쪽이나 부동산 쪽으로는 돈이 아주 더 많이 가는 거를 원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방향이라고 본다면 돈이 가는데 주도주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되게 중국에서 되게 의미 있는 일이 있었던 게 아시는 CATL이 시가총액 2위에 등극을 했어요. 네. 1위는 마오타이고요. 2위는 원래 공상은행이었었습니다. 네.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이제 은행은 당연히 지는 해고 마오타이도 사실은 옛날에 이제 본토 증시 얘기할 때 야, 걔네는 왜네들 그냥 왜 주류가 1등이냐 이 시장은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CATL이 2등이 됐고요.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을 외국인들도 사고 있고 제조업이 구형이든 신형이든 구조조정 이후에 어떤 일이 진행이 되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나쁜 대출이라 하는 지방정부와 이 부동산 관련 커넥션은 중국 정부가 끊을 거기 때문에 내년에 부동산을 조금 약간 이 조정을 해서 약간의 이제 좀 이렇게 완화를 하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제조업으로 이제 돈이 갈 거라는 걸 주목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나쁜 그 이제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는 건데 이건 뭐 잘 아시는 신재생이고요. 내년에도 중국은 계속 몰아갈 겁니다. 지금 전기료 인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너희가 화력 발전을 못하게 하는 이유를 계속 만들 거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국 쪽 공급 우려는 제가 피크를 지났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앞으로 한 2, 3년 보면은 중국이 신재생 쪽으로 전환하는 위험이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뭐 마그네슘이나 이런 중국의 화학 제품, 철강 제품 중에 특수 금속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쇼티지가 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게 되고 신재생은 내년에 중국 투자 전략에 있어서 네. 정말 답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태양광이든 ESS든 수소든 뭐 원전이든 이런 네. 관련주들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나쁜 생산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쁜 생산이라 함은 화력 발전을 많이 써서 하는
에너지 집약형 산업이 하는 생산을 의미하죠. 네. 근데 중국이 올해 들어서도 계속 의도적으로 공장을 끄게 만든 것들이 대부분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죠. 최근에 중국에서 되게 충격적인 수준으로 전기료를 올리고 있고요. 네. 전기료 올리는 방침이 10월 달에 바뀐 게 두 가지 꼭 주목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중국은 이제 그 석탄 발전을 많이 하잖아요. 석탄 발전 전기료를 거래할 때 일단은 시장가에 100%에 거래하지 않았었고요. 절반은 시장가에 거래했고 나머지 절반은 사실은 1대1이나 이런 장기 계약으로 했었거든요. 이제 100% 시장가로 너희들이 사가라. 첫 번째. 그 두 번째는요. 전기료의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네. 10%였었는데 이제 20%로 올렸죠. 이건 뭐 화력발전소들이 너무 손해가 크니까 이제 연료탄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20%로 상한을 이번 올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각 지방 정부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집약형 산업의 경우는 상한선 20%가 없다. 즉 얼마든지 올려도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중국의 뭐 각종 성들의 지금 전기료 인상 케이스를 제가 표에다 정리한 건데요. 50% 70%씩 올리는 애들도 있고요. 피크 타임의 경우는 아예 못 하거나 아니면 50, 70%씩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어떤 변화를 낳게 되냐면 중국의 Q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조업의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떨어질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전력이 많이 몰릴 땐 꺼버릴 거고 네. 그럼 중국은 Q가 떨어지고요. PMI로 대변되는 제조업 지표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레벨 다운되는 낮은 모습일 수준에서.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P가 오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 이번에 제가 꺾였다고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난 10년 동안 저희는 중국이 전기료가 올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올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구조조정을 하든지 도태되든지 알아서 하든지 네. 아니면 신재생 투자하든지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나쁜 생산을 줄이는 것도 앞으로 이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에 저는 기회가 크다고 보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신재생 쪽은 중국과 계속 경쟁을 하잖아요. 지금 배터리도 네. 고민이 많고. 근데 저는 의외로 화학이나 정유나 조선이나 이런 쪽을 더 좋게 보는 게 중국이 다 가격을 교란시켜서 망가뜨린 산업 그쵸. 10년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드디어 이제 전기료 깔고 앉아갖고 했던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도 자발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저는 가장 먼저 들렸는데 확 전기- 들어오는데 네. 왜?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잡혔던 산업들이 뭐 제일 먼저 철강이 풀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화학이나 정유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에 대해서 저는 꼭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 꼭 전기료 얘기를 아, 네, 그러면 저는 드리고 내년 싶습니다. 이후부터 저게 현실화되면서 전기세가 더 올라간다면 우리가 2021년 경험했던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2023년에는 아주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그게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면 그러겠죠. 그렇죠. 전가가 CPI나 소비자 물가로 되면 그런 거고요. 저는 이제 중국의 자체적인 수요가 내년에 소비가 이렇게 세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거는?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서 이게 단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 화학 애들이나 화학 업체들이나 경쟁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다른 시장에서 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우리 거를 선호하는 시장이 많을 텐데 그렇죠. 이제 저는 좀 좋은 인플레 혹은 생산자나 공급자의 인플레가 품목마다 생길 수 있고 중국에서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도 결국에 전기 부족 때문에 꺼버렸듯이 네. 실제로 저는 중국에서 이렇게 성마다 어떤 특산품을 갖고 있고 어떻게 고난을 받을지 잘 지켜보시면 그 품목들이 다른 시장에서의 가격이 굉장히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전면적인 인플레보다는 네. 중국의 생산자가 디플레를 만든 품목들이 되게 많아요. 공산품도 그렇고 하물며 네. 배도 그렇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어허. 원활한 생산이 안 된다는 것 예. 그리고 이제 난립된 구조가 없어진다는 거는 네. 이 전기료가 끝판왕이 아닐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내년에 국내에서 저는 중국 전기료를 오히려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네요. 네, 네. 화학 원재료 같은 것도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갖고 와서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네. 정제해서 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상당 부분이 전기료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결국에 쓰레기 수입을 안 하고 재활용 물품 수입을 안 하면서 또 대란이 생겼듯이 네. 중국이 더 이상 이제 석탄 소비를 안 하고 나쁜 대출을 줄이고 어떤 사이클들이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쁜 대출 줄인 것들이 결국 에너지 사이클로 가는 거고 그러네요. 전기료를 올리는 것도 결국 나쁜 생산이 준다는 걸 의미하기 네.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되는 아시아 주변 수출국들이 좋아지는 그러네요. 이슈라고 작년도 생각합니다. 제지주 폭등이 그것과 연관이 되어 네. 있네요. 근데 네. 그 가격이 저는 우상향돼서 레벨업된 상태로 네. 상당히 그 주가들의 리레이팅을 좀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쪽에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변수 중에 내년에 꼭 보셔야 되는 거는 전기료 다음에 세금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부동산세 얘기는 제가 깊게는 안 드리고
이게 소비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사실 국내도 뭐 지금 화장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중국이 내년에 아마 공동부유 전략 하에서 부동산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고가 주류, 고가 화장품, 또 자동차, 사치세에 준하는 명품에 대한 어떤 대상의 과세가 높아질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뭐 반독점 플랫폼 이런 거는 이제 피크를 지나가고 내년에는 드디어 이제 세금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일단 부동산세는 다행히 내년에 그 시범 운용이기 때문에 아직 게임 체인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소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도 중국 면세점 그 하이난 면세점 주가가 하한가를 맞았는데 사실 그게 매출 부진이랑 소비 심리도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면세에 대한 그 적용 범위를 줄이거나 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내년 3월 전인대가 있는데요. 네. 1, 2월에 보통 이런 거 입법 과정이 들어갑니다. 네. 3월이 이제 국회니까 그 성격으로 보면 소비세 충격에 대해서 그래서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국의 럭셔리와 관련된 많은 노출도를 가진 글로벌 기업이나 미국 기업, 유럽 기업들은 사실 저는 경계를 꽤 해야 된다. 심각해져. 올해 마치 알리바바처럼. 네. 루이비통 네. 뭐 이런데. 근데 뭐 제가 커버는 안 하지만 저희도 네. 사실 저희 선진국 쪽에서 커버하고 있지만 그렇죠. 지난번에 공동부유 터졌을 때 그 해당 기업들 아주 주가 크게 한번 휘청했었죠. 휘청했었죠. 네. 근데 저는 내년에 세금 나오는 게 본격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은 화장품까지는 제가 생각 안 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애널들도 사실 고민들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연말하고 내년 1, 2월에 이제 과정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동부유하면 제일 먼저 두드려 잡을 애들이 명품이네. 고가품이죠. 네. 네. 샤넬, LMS, LV 이런 데는 아주 심각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만약에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당장 지금 마오타이 같은 백주 기업들이 최근에 조금 불안정한 것 때문에 네. 소비세 이슈가 있지 않나 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되면 한국 그 면세점들이 부활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좋은데. 왜냐면 한국에 와서 해야 되니까. 네.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쪽이 정말로 잡히면 그렇게. 네. 그래서 매크로 단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이나 인플레이션의 연착륙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년에 세금이나 이 전기료 인상 같은 것들 그리고 단기적인 부동산이나 이런 제조업의 공급 충격은 일단은 1분기에는 안정화될 거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그 글로벌리 중국 쪽에서 혹시 왔던 그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다고 봤던 것들이면 중국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선행 지표 이미 꺾였다. 그리고 중국의 이런 에너지 소재 관련된 시클리컬이나 이런 것들은 1분기까지는 재고 조정 과정에서 조금은 국내에서도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다. 왜냐면 지표가 자체가 나쁘니까요. 네. 수요가 내년 1분기에 바닥을 찍는다면 상대적으로 중국 쪽 지표는 거꾸로 좋게 될 가능성이 2분기 정도부터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뭐 난 너무 대단하시고 너무 신나요. 네. 우리 김광 애널리스트께서 파트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포인트만 딱딱. 네. 네. 근데 저는 좀 초반에 그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둔화된다는 포인트에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가 네. 근데 약간 이제 당장 원자재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중국이 먼저 선행해서 올라갔다가 피크아웃 했다라는 부분이 좀 좋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고 세율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강한 구조적인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이 나오면 또 우리 2부에서 계속 고민했던 그거는 이제 판매가의 전가가 되고 그걸 팔아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글로벌하게 이제 디플레이션 압력을 네. 중국이 줬던 효과는 지나가고 그렇죠. 인플레이션 압력을 중국이 계속 가하는 구조로 가는 것인가? 그렇게 보시는구나. 한국 라는- 제품 많이 팔리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니, 저는 뭐 우리 거 고유 잘 편향이긴 하지만 저는 근데 저는 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그 중국 쪽에 전후방 산업하고 이익 완전히 꼬여 있거든요. 네. 왜냐면 전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완전히 원재료들만 좋았고 그게 이제 더 이상 수용 못하는 수준으로 전방 산업이 가다 보니까 전방 산업이 뻗으면서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좀 빠진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네. 리밸런싱 과정을 상반기까지 갖게 될 거고요. 이 리밸런싱이 지나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1, 2년을 바라보면 못 봤던 현상들이 계속 반복될 네. 수 있고요. 네. 또 여름이 돼서 얘네 전력을 많이 쓴다 그러면 또다시 가동 중단이나 수출 제한 이슈들이 터지고 그럼 제가 이제 계속 텔레그램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 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르거나 네. 그런 업체들이 또 각광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공급이 화두인 거는 팬데믹 이후에 저는 쉽게 안 바뀐다고 보고 네. 팬데믹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이 이런 나쁜 생산, 나쁜 에너지, 나쁜 이런 것들 줄이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공급자 이슈가
클 것 같다. 네. 공급 스토리를 꽤 많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큰 그림에서. 불구하고 저렇게 전력 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아직까지 한국보다는 훨씬 싼 가격인 거죠. 아직도 싸게 운영되고 있고요. 네. 그 너무너무 싼 게 중서부 지역이니 거기까지 가서 비트코인 채굴 했던 거고 네. 실제로 그 지역들은 비트코인들 때문에 사장님들 성화에 못 이겨서 규제를 더 세게 했던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장은 꺼지는데 가정용으로 받아다가 실제로 쓰니까 네.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가격들은 주요국 아시아국에서는 제일 최하위 수준일 거예요. 아직도. 전기세, 전기 요금이. 네, 전기 요금. 네, 네. 특히 예. 공업용이나 그러니까 산업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최저 수준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꾸준히 올릴 거고요. 네. 지금 50% 70%가 계속 적용되지는 않겠죠. 뭐 분명히 네. 피크 시즌이 있을 것이고. 근데 아마도 수요가 엄청 좋아지는 시즌에는 가격이 또 오르는 이슈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몇몇 중국 기업들은 한계에 부딪히면서 위기에 도전을 받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중국의 화학이나 정유나 이런 이제 업체들은 알아서 더 구조조정이 되는 거고요. 네. 도태 기업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병합되고 합병되고 네, 이런 더 흐름 될 커지고. 거고 네. 사실은 뭐 반도체나 이런 기업들은 뭐 전기세 별로 상관없는 기업들이니까 그렇죠. 그쪽은 또 네. 모든 그 어떤 집중을 받으면서 계속 성장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린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 대출을 땡겨가는 애들이 이제 신흥산업들일 거고 네, 얘네들은 몇 년 있으면 또 과잉될 겁니다. 네 그렇겠죠. 대신 지난 네. 10년 전부터 과잉이었던 애들은 순차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차피 공급 사이클이니까. 그럼 우리나라 시크리컬이 대표적으로 얻어맞은 업종 중에 하나인데 미래가 없다, 우겨쌈을 당했다 이랬는데 일부 숨통이 튀을 수도 있겠군요. 네, 대표적으로 철강, 화학, 정유 이런 것들이 저는 좋게 보입니다. 네, 네. 한국 주식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네. 그쪽 지금 갖고 계시면서 울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3분기 실적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 주가가 또 떨어지나 막 이러고. 중국이 또 악재였죠. 네. 근데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뭐 애국주의는 아니고요. 제가 국내업체들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전통 쪽에서는. 네. 네. 이 긴 시간 늦게까지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은 근데 조금 부담이 적은 게 다른 분 나왔으면 너무 오래 붙잡고 있어서 되게 미안할 텐데 그러게. 우리 파트장님은 사실 시간에 상관없는 타임리스한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또 조금 마음의 부담은 좀 덜하네요. 네. 중요한 포인트 먼저 설명해 주시고 알아서 네. 딱딱 조절해 주셔가지고요. 네. 네. 늘 감사합니다. 대신 오늘 우리 스태프들이 조금 고생을 하십니다. 네, 전자칠판도 안 되고 시간도 늦게 끝나고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아주 좋은 양질의 이런 저는 너무 기분 좋아요. 이렇게 양질의 방송을 해서 시청자들한테 배해주었다는 게 이게 연합인포맥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양질의 거를 해주는 게 정말 사회적 기여 아니겠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기분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었다는 게 네. 저희가 오늘 좀 장비 문제도 좀 있었고 네. 네, 여러 차질로 인해서 각도기님께서 좀 진솔한 발언 몇 마디 중간중간에 좀 하셨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네, 김경환 파트장님 밤늦게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